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건 바로 현대자동차의 협력사 행동규범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날 제조업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고민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진짜 수만 개잖아요. 근데 이게 다 한 공장에서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천 개의 회사들이 각자 부품을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한 팀처럼 딱 같은 원칙을 갖고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공급망이라는 아주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현대차의 답이 이겁니다. 협력사 행동규범. 이게 뭐냐면요. 이 거대한 퍼즐을 맞추기 위한 일종의 설명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만들었는지, 또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규범이 누구한테까지 적용되는지 보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품을 대주는 1차 협력사? 아니죠. 그 회사에 또 납품하는 2차, 3차 협력사, 심지어는 컨설턴트나 유통 파트너까지. 그러니까 현대차랑 비즈니스로 엮여 있는 거의 모든 파트너는 다 이걸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대단하죠? 자, 이 문장이 이 행동규범의 핵심,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나와 있는 구절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우리 때문에, 우리 사업 때문에 사람이나 환경에 나쁜 영향이 갈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바로 그 책임감. 이게 이렇게 빡빡한 규칙을 만든 진짜 이유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규범 안으로 들어가 보죠. 이 규범은 크게 3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첫 번째 기둥이 바로 윤리적 기업 행동입니다. 모든 비즈니스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협력사들이 우리나라는 법이 이러니까 여기까지만 지키면 돼.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현대차가 정한 기준이 그 나라 법보다 더 빡빡하다? 그럼 무조건 현대차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최소한만 하자가 아니라 최고의 기준을 따르자는 의지가 딱 보이는 부분이죠. 윤리 경영하면 딱 떠오르는 거. 바로 투명성이죠. 뇌물, 자금 세탁, 횡령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이 절대 안 되고요. 여기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마지막 항목, 내부 고발자 보호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쉬쉬하고 덮는 게 아니라 용기 내서 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책임 있는 조달이라는 말이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바로 이 분쟁 광물을 보면 확 와닿습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광물 중에 어떤 것들은 분쟁 지역에서 전쟁 자금으로 쓰이거나 인권을 착취하면서 캐낸 것들이 있거든요. 현대차는 바로 이런 광물을 쓰지 말아라. 만약 쓰려면 그 출처가 어딘지 끝까지 추적해서 증명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지구 환경 보호입니다. 요즘 기업 얘기하는데 환경을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협력사들이 뭘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우리 환경 보호할게요 이렇게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ISO 14001 같은 국제 표준 시스템을 아예 갖추라고 요구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회성으로 나무 몇 그루 심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회사가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측정하고 목표 세워서 줄여나가고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죠. 보세요. 얼마나 꼼꼼하게 다루는지. 온실가스, 물, 대기오염, 폐기물, 화학물질, 심지어 생물 다양성까지. 자동차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다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폐기물 관리만 봐도 목표가 아주 선명해요. 땅에 묻거나 태우는 건 최대한 줄이고 어떻게든 재사용하고 재활용해서 다시 자원으로 만들어라. 이게 바로 순환 경제로 가자는 아주 현실적인 지침인 거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사람과 인권. 결국엔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차를 만들어도 그 과정에서 누군가 피눈물을 흘렸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절대적인 원칙이죠. 아동 노동. 어떤 이유로도 절대 안 됩니다. 국제 기준에 따라서 만 15세 미만은 고용할 수 없다고 딱 못 박아놨어요. 여긴 예외 같은 거 없습니다.
이 문장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어떠한 형태의 강제 노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역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원칙입니다. 노동자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억압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선언이죠. 그럼 강제노동이 대체 뭘까요? 그냥 막 끌고 와서 일 시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빚을 핑계로 그만두지 못하게 하거나 여권이나 신분증을 뺏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 마음대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강제노동에 포함됩니다. 규범에서는 이 모든 걸 다 금지하고 있어요. 임금 얘기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주는 거요? 그건 당연한 거고 기본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노동자가 가족들과 함께 기본적인 생활을 품위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수준, 바로 생활임금을 주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건 법적 의무를 넘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접근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일터에서 존중받을 권리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별, 인종, 종교, 나이, 국적,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근데 여기까지 듣다 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와, 말은 진짜 번지르르하다. 근데 저게 그냥 종이 위에 쓰인 글씨 아니야? 그렇죠. 규칙보다 중요한 건 그 규칙이 진짜로 지켜지게 만드는 힘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이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가? 이 멋진 약속들이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이 절차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1단계, 일단 불시에 현장 실사를 나가서 확인합니다. 2단계, 그러다 문제가 딱 걸리면 리스크를 분석하고 3단계, 이거 고치세요 하고 시정 계획을 내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계속 말을 안 듣고 개선할 생각이 없다? 그럼 4단계,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계약 해지, 거래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잘 좀 해주세요 하는 부탁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규칙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책임이 나한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대차에 부품을 대는 1차 협력사는요, 자기들한테 또 부품을 대는 2차, 3차 협력사까지도 이 규범을 지키는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이 책임감이 공급망 전체로 쫙 퍼져나가게 만든 거죠. 자,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행동규범은요, 그냥 현대차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글로벌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표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엔 그냥 우리 공장에서 만든 물건만 책임지면 됐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저기 멀리 어딘가에서 원자재를 캐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품을 만들고 운송하고 판매하는 이 모든 과정, 즉 가치사슬 전체에 대해서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현대차 협력사 행동규범을 통해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촘촘하고 복잡한 약속이 필요한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 공급망이라는 건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고 얽히게 될 텐데요. 과연 미래의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책임의 경계는 어디까지 넓어지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